2023년 3월 31일 매들린 킹스베리 실종. 평범한 아침, 미네소타의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후 아무런 얘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26세의 매들린 킹스베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매들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케이티 콜카는 그날 어떤 문자에도 답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케이티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애덤 프레블과 함께 살고 있던 위노나에 있는 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창문과 문을 두드렸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들린이 집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티는 경찰에 신고해서 친구가 걱정된다고 하였고, 곧 그곳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깨진 유리나 피와 같은 몸싸움의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그냥 있던 그대로 놔두고 외출을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든 센스 경관은 저녁 8시경 남편인 애덤에게 전화를 하였고 모든 통화는 녹음되었습니다. 애덤 씨 맞나요? 네, 애덤 프레블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매들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신고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전화를 받은 애덤은 상당히 무덤덤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전화가 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할 법도 했지만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네, 오늘 아침에 마지막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걱정되진 않았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전 10시쯤에 집을 나섰는데 다시 돌아왔을 땐 그녀가 제 차를 타고 출근하기로 했었는데도 제 차가 아직 그곳에 있었고 그녀는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땐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 감정 표현에도 의존하며 다음 질문의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이건 통화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질문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누군가와 함께 출근하거나 지금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평소엔 누구랑 함께 출근하진 않지만 가끔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하셨나요? 네, 저희는 보통 등원과 하원을 함께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함께 등원을 시켰고 3시 30분과 3시 55분, 4시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질 않아서 제가 혼자 아이들을 데리러 갔었어요. 시내에 그녀가 있을 만한 다른 곳이 있을까요? 낮엔 계속 카페 같은 곳에 가지만 이 시간대에는 안 가요. 지금 시간대에 가는 건 이상하죠. 이든 경관은 그의 말투를 밀어봤을 때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인데 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하냐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친구인 케이티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은 이게 비정상적인 일로 보고 있었기에 애덤을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누구도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나요? 네, 누구도요?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언제쯤 새로운 소식을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걱정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 실종 수색. 매들린의 가족은 빠르게 그녀의 수색을 돕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들린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엄마이자 여동생이자 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손녀이자 조카입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5살 엘리아나와 2살 노아의 젊은 엄마입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엄마이자 미네소타 대학 대학원생이며 메이오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그녀에겐 전부입니다. 그녀는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일에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매들린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제발 매들린을 찾는 데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딸이, 여동생이, 이모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가 돌아와야 됩니다.
매들린 킹스베리는 평소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지내면서 지인들의 연락이 오면 즉각적으로 답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꼬박 지나가도록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일이었죠. 이렇게 매들린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은 며칠 만에 1000명이나 모였고 거대한 산과 계곡, 강들을 함께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매들린 실종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위노나 경찰국에선 곧바로 언론 인터뷰에 뛰어들지는 않고 대신 메디의 가족과 조용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던 가운데 가장 정적이고 무신경하게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애덤이었죠. 그래서 매들린의 가족은 경찰에게 그와 대화를 나눠보라고 촉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애덤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한 것이었죠. (2023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경찰과 대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위노나에서 만났어요. 그녀가 신입생 때였죠. 학교에서 뭘 전공하셨죠? 컴퓨터 공학이요. 사실 한 달 후에 졸업할 예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학교를 잠시 쉬었거든요. 그냥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직장을 잃었고요. 메디는 집에서 일하고요?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했어요. 학교는 다니고 있고요. 1월에 석사과정을 시작했어요. 애덤은 미네소타 남동부 출신으로 위노나 주립대학교에 다니며 프레터니티 소속이었습니다. 참고로 프레터니티는 남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교 모임입니다. 메디와 만난 것도 사교 활동 덕분이었고 그래서 곧바로 대학 CC로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는 코로나 이후로 직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메디를 만난 후에는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의존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목요일에 특별히 이상했던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요일이었죠. 그녀는 굿뷰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다른 집을 보러 갔을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죠. 이때까지도 형사들은 매들린과 애덤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학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둘은 매들린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관계가 변했다는 건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였죠. 아이를 갖게 된 후부터 매들린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덤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나 항상 피곤해. 내가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 애덤은 아무것도 돕지 않아. 그래서 지인과 가족들은 그때 이미 둘의 관계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었다며 증언했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꽤 좋은 하루였다는 건가요? 네. 목요일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만 얘기하는 걸 듣게 된 용사들은 혹시 강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부서졌거나 창문이 깨졌거나 의자와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었다거나 그녀의 지갑이나 휴대폰이 없어졌는지 말이죠. 하지만 매들린은 집에 열쇠와 지갑, 차를 두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남친이 애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의 하원 직전 시각부터 그의 위치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어땠나요?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좀 긴장했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2023년 4월 2일) 오전 11시 본격적인 경찰신문. 저도 여러분만큼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 용의자로 보는 것도 이해해요. 완전히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두말할 것도 없이 협조적이시고요. 전 그냥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형사들은 매들린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한 애덤의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단서를 얻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번엔 금요일 아침에 대해 말해보죠. 금요일은 완전히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둘 다 늦었다는 것 정도였죠. 그래서 메디와 저는 함께 아이들을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녀가 짧은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보통 금요일마다 그러거든요. 짧은 미팅이 있고 로체스터에 가기로 했었어요. 저는 그날 아래층에 전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위층에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놀라 바를 먹었고요. 그리고 TV를 켜고 노트북이 있어서 그걸 했죠. 그리고 10시 30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집을 나섰어요. 타임라인을 정리해주듯 애덤은 당시 금요일의 일을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했고 데려다 주었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매들린이 어디로 간 건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감정은 매우 무덤덤했습니다. 여친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날 계획은 이랬어요. 부모님 댁에 한 번 가려고 했고 창고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려고 했어요. 길 건너편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벤에 짐을 실을 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부모님 댁까지 15분 남은 지점에서 제가 옮기려는 것에 대해 다시 기억을 더듬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죠. 모든 걸 잘 챙겼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는 젠장, 이건 창고에 가져가야 할 물건들이잖아. 부모님 댁에 가져갈 물건들이 아니잖아. 이랬었죠. 그래서 초이스에서 그냥 유턴해서 다시 돌아갔었어요. 애덤은 그날 어떤 목적으로 외출을 한 건지 어떻게 어디로 이동을 한 건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형사들은 짐을 잘못 챙겨서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계산된 진술처럼 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창고에 가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벤을 비웠고 그게 그날의 전부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했죠. 룬스케이프요. 나간다고 그녀에게 말했나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 주 내내 그런 식이었거든요. 적대적이진 않았지만 저흰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뭘 실으셨던 거죠? 코트 몇 벌, 상자 몇 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였던 것 같아요. 초이스에서 유턴했다고 하셨나요? 네. 부모님 댁에 가려고 했던 거죠? 네, 부모님 댁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잘못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유턴해서 바로 돌아왔죠.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에서 매들린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부분에도 주목하였죠. 예정대로라면 짧은 미팅을 위해 집을 떠났어야 했겠지만 차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사들이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기 시작하자 그는 이야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려 합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노트북이 그냥 거기에 놓여 있어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집에 돌아왔을 땐 그녀가 나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는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먼저 든 생각은 아마 카풀을 했을 거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환자가 그날 약속을 취소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도 있으니까요. 환자들이 취소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한테 문자도 보냈던 것 같아요. 아까 애덤이 말한 것처럼 매들린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곤 이상하게 느껴서 문자를 여러 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디는 답장이 없었다고 하죠. 3시 30분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 데리러 가기 전에 돌아올 거야? 저녁 계획 있어? 답장이 오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4시가 됐을 때 그냥 집을 나갔어요. 데리러 가서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운 후 메디에게 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답장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바로 부모님 댁으로 갔고요. 애덤은 실제로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는 매들린이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지만 형사들은 조금 더 다르게 봤습니다. 이미 매들린이 함께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측면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형사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그녀가 스펜서를 다시 만나고 있다고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요. 네, 몇 주 전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녀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그냥
다 털어놓으라고 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애덤은 매들린이 스펜서 설리반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얘기를 꺼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스펜서라는 남성과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 결과 자신과 매들린 사이는 이미 끝나버린 사이라고 합니다. 사실 스펜서는 매들린과 애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위노나 주립대학교 때부터 함께 학교를 다녔고 매들린이 이렇게 실종되기 6개월 전부터 둘이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스펜서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기분이 어땠나요, 애덤 씨? 꽤 상처받았죠. 한 달 전쯤에 저희는 대화를 좋게 했었고 그리고 서로 합의한 거였어요. 그냥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둘 다 아이들 때문에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번 주에 스펜서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스펜서 일을 말한 후에 저는 저희가 여기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냥 그와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게 제가 그녀에게 부탁한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죠. 실제로 그는 스펜서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들린이 스펜서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같이 화를 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스펜서에 대한 의심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들이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던 중 형사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게 만드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론 메디가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개비 패티토처럼 될 거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 사건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2023년 4월 2일) 오전 12시 관계의 진실. 이 관계가 그리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녀가 거기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정도로요. 그랬다면 진작에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형사들은 애덤이 솔직하고 개방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사들이 더 깊이 파고들고 세부 사항들이 모호해질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당신과 메디가 함께 있었던 목요일은 어땠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목요일이 바로 기억나네요. 네. 제가 그녀를 좀 괴롭힌 날이었어요. 네. 목요일은 좋지 않은 날이었죠. 그녀와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한 게 언제였나요? 최근에 말다툼을 했다고 보기엔 힘들어요. 말다툼했던 걸 말해보세요. 저희가 알아낸 바로는 꽤 격렬했다고 알고 있어요. 나빴다고요. 당신은 저희는 좋았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괜찮았어요 라고요. 하지만 그건 헛소리예요.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저라면 꼭지가 돌 거예요. 제 말은 감정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소중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저라면 화가 날 겁니다. 저희가 7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어서 수사관들이 애덤에게 밝힌 것은 상황을 극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당신을 나가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한 달을 버티는 데만 집중했죠. 그래서 저희가 각자 길을 갈 수 있도록요. 형사들은 이렇게 상황이 고조되었을 때 그를 자극할 만한 요소를 하나 꺼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그녀에게 스펜서한테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저희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녀가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또한 당신이 그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개비 패티토처럼 될 거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죠. 참고로 개비 패티토는 유튜버였는데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는 모습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해되었고 수사 결과 남자친구에게 목을 졸려 죽은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냥 수사나 모든 뉴스를 따라가는 정도였죠.
정말 바보 같긴 했죠.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는 그냥 뒤에서 안으면서 말했어요. 개비 패티토처럼 되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그게 정말 나빠 보인다는 건 알아요. 정말 바보 같은 농담이었지만 솔직히 당신은 그냥 농담이었어요. 부적절했죠. 네, 그리 좋은 농담은 아니죠. 네, 알아요. 나빠 보인다는 거 알아요. 아까 진술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녀의 지인들은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해왔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 우려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얼마 뒤엔 지인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지만 말이죠. 어쨌든 집을 나갔던 이 행동은 지인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애덤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개비 패티토처럼 되고 싶냐는 농담은 절대로 좋게 볼 수 없었죠. (2023년 4월 2일) 오후 1시 타임라인의 붕괴. 개비 패티토 사건에 푹 빠져 있었다고요. 직접 말씀하셨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혹시 그 사건에 따라하진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푹 빠져 있던 남자가 바로 제 앞에 앉아있죠. 그는 매우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질문을 마친 용사들은 이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녀한테 받은 마지막 문자는 애플페이 $20였어요. 네, 그건 오전 8시 14분이었죠. 다음 문자들은 오후 1시 33분이에요. 그 문자들은 모두 꽤 비슷한 시간대에 왔어요. 1시 33분 무렵이요. 그땐 제가 집에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정우의 집에 계셨다면서요. 그건 약 2시간 전이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집에 돌아와서 벤을 다 비운 다음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노트북을 했어요. 바로 문자를 보내진 않았죠. 여기 6개의 문자들이 있어요. 모두 1분 안에 보내졌어요. 정호의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했었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1시 33분경에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애덤은 타임라인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을 놓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타임라인을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10시 30분에 벤에 기름도 넣고 준비 다 됐어 라고 말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시 30분에 나갔다고 치고 다른 곳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10시 55분쯤에 러시포드에 도착했을 텐데 정오까지 러시포드에 가지 않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마 차고에서 물건을 더 정리했을 거예요. 차고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신문해 본 형사들에겐 이렇게 맞지 않는 세부 사항이 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맞지 않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덧붙이는 모습은 더욱 수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초이스까지 갔다가 돌아온 시간은 확신하시나요? 네. 저희는 당신 벤이 12시 50분에 러시포드를 지나가는 걸 카메라에서 봤어요. 그럼 더 늦었나 보네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시계도 없고 그냥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 시간에 집중합니다. 타임라인을 알고 싶어서요. 정호의 집에 있었다는 애덤의 진술은 문자와 CCTV 영상으로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확보한 것으로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들이밀며 그의 반응을 보고자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코와 목에 있던 뭔가에 긁힌 상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의 눈에 이것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상으로 봤기 때문이었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생기는 것으로서 말이죠. 코에 긁힌 자국이 있고 목에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전 2 아이가 있어요. 집에 개 2마리도 있고요. 목에도 있나요? 어디요? 여기요? 문지르고 계시네요.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네요. 애덤은 이 상처에 대해 묻자 아이들과 개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개나 아이들이 핥혔다는 주장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추후에 아이들이나 개가 핥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번복할 수 없는 진술이 되니까요. 메디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죠. 제가 한 말은 제 관점에서 정직한 진실이에요. 저는 당신 아이들을 위해 그녀를 찾고 싶어요. 그 집에서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아이들의 엄마를 해치거나 사라지게 만들겠어요? 모르지만 화가 났기 때문이겠죠.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당신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알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형사들은 정황상 봤을 때 애덤이 그녀의 실종과 큰 관련이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집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당신 차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간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방어벽이 올라갔거든요. 아마 변호사를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뭔가에 대해 정말 고발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줘서 고마워요, 애덤. 그녀를 찾으시길 바래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마지막에 그녀를 찾으시길 바래요 라고 한 건 꽤 섬뜩하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엄마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사들은 애덤을 중심에 놓고 비공개 수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2023년 4월 3일) 길고 긴 후색. 매들린의 실종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고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위노나 경찰국장 톰 윌리엄스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메디는 3월 31일 금요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메디와 남편은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을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메디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그녀답지 않은 일이며 저희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메디가 오전 8시 15분경 위노나의 캐리 드라이브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수사기관과 대화하였고 오전 10시경 메디의 밴을 타고 집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펴봐 주시고 건물을 확인해 보시고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나 어떤 이상한 징후가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뭔가 알고 계시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보셨다면 그 정보는 메디를 집으로 데려올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매들린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수색 중이었고 형사들도 추가적인 단서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애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인지 신문을 받은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자신의 변호사인 자크 바우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메디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살과 2살 아이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매우 짧고 간결한 해명이었죠. 게다가 그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어떤 수색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할 법한 행동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었죠. 그냥 결백만을 주장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들린과 애덤이 함께 살던 집과 그의 부모가 소유한 외딴 부동산의 수색영장이 집행되면서 이 사건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건 매들린이 실종되기 하루 전에 모든 GPS 기능을 비활성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관들이 수색을 위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벽 위쪽에 뭔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곧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고에서 카메라가 담긴 상자들이 발견되면서 그 자리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카메라의 SD카드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설치되는 CCTV는 SD카드와 온라인 서버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경찰은 해당 CCTV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덤이 일주일 전에 계정을 삭제하였기에 그 영상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하였죠. 이것들은 모두 애덤을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메이블에 있던 애덤의 부모님 집에서도 수색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선 마당에서 타고 있던 전자기기 부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 주변에 있던 한 CCTV에선 그가 UTV를 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삽이 실려 있었기에 이 삽이 매들린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쓰이지 않았을까 예상하였죠. 그래서 시체 탐지견에 데려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수색을 하고 그 결과 CCTV에 찍혀 있던 그 삽과 그의 차량 중 하나인 레인저에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경찰은 그녀를 찾아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체 탐지견의 반응으로 보면 이미 매들린은 사망했을 것으로 보였지만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선 하루라도 빠르게 수색에 나서야 했기에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수사가 시작된 지 68일째 되는 날인 6월 7일 모두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발견을 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8일) 시신 발견 다음날 저희는 어제 필모우 카운티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하러 여기 왔습니다. 오늘 아침 미네소타 남부 법의학 검시관 사무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법 집행 기간은 그 유해가 매들린 킹스베리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매들린이 실종되었을 땐 3월달이었습니다. 위노나의 3월달 날씨는 매우 춥고 비바람이 자주 몰아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엔 수색다운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고 추워서 시신이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었기에 그 수색은 더욱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부모님 집이 있는 메이블 북쪽을 수색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 다니엘 도닝크 수사관이 많은 파리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공공도로변에 있는 배수로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회색 침대 시트가 보였고 부패로 인해 흘러나온 액체로 얼룩이 생긴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해보니 안에는 머리에 수건이 쌓여진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디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관리가 잘 안되는 공공도로변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전에 수색되었지만 메디의 시신은 보이지 않게 덮여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희가 희망했던 건 아니지만 메디를 가족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신을 쌌던 시트와 그걸 감아놨던 검은색 테이프는 그의 집에서 모두 발견되었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정적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들린의 시신이 발견되며 애덤을 향한 수사엔 박차가 가해졌습니다. 위노나 경찰은 먼저 그의 트럭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죠. 그리고 매들린의 시신 손톱에서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부패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고 해본 것이었죠. 하지만 우려하던 대로 거기선 어떤 DNA도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덤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정황상 증거들은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신 발견 이틀 뒤인 2023년 6월 9일 기소. 저는 오늘 저희 사무소에서 매들린 킹스베리 살인 혐의로 애덤 테일러 프레블에 대한 기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하러 여기 왔습니다. 저희는 애덤을 2급 고의 살인과 2급 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애덤은 매들린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지게 된 많은 정황상 증거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은 그녀가 절대로 연락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메디는 평소에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애덤을 가장 먼저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애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스펜서와 사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선 매들린이 실종된 그날이 아마 애덤이 집에서 떠나야 하는 날이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덤은 매들린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떠난다면 지금과 같이 평온한 백수 생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죽였을 수도 있을 거라 봤죠. 검찰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2024년 10월에 열릴 재판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재판과 유죄 판결. 2024년 가을, 애덤 프레블의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판사는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약 3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선 수많은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선 68명, 피고 측에선 5명이었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애덤에게선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배심원단이 편결을 갖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까지였죠.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편결을 냈고 그걸 듣게 된 애덤은 눈물을 터뜨리며 매우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2월 17일 애덤의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영향 진술을 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그중 매들린의 부모님은 너무도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피고는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들린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들린과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생명을 꺼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과 살고 있습니다. 평화도 안심도 해피엔딩도 없습니다. 대신 매들린의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랄 것이고 저희는 딸, 여동생, 친구, 이모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매들린의 아버지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2달 동안 모른 채 지내면서 힘들어했던 심정을 묘사하였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을 눈물지게 하였죠. 진실들은 딸이 2배나 큰 비겁한 사람에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으며 보낸 69일,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어둠을 바라보던 밤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해하고 과연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딸은 정말 언제나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디였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의 발언이 끝나고 애덤 프레블이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떤 사람에게도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저는 메디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는 이어서 애덤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 법정은 계획된 폭력 행위가 가져온 비극적 결과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건은 2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너무 일찍 생명을 잃은 메디 킹스베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덤 씨, 당신을 교정부 관리에 맡기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이 본 법정의 선고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평생을 증오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들린의 유가족은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SNS와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매들린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건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군요. 이번에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쇼킹TV의 통순이었고 항상 그런 것처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